메마른 해바라기. 버스가 서자 아스코는 노선도 확인하지 않고 올라탔다. 직업 안정소 가까이에 있어서 평소 늘 그냥 지나가기만 하던 버스 정류장에서 외벽에 빨간 선 두 줄을 그은 버스에 탔다. 익숙하지 않은 정리권 후불 방식이어서 앞쪽에 있는 요금 표시 모니터에는 200엔부터 1800엔까지 숫자가 나열되어 있었다. 9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2시가 막 지난 참이다. 구름은 많지만 틈새로 쏟아지는 햇살은 한여름 땡볕과 다르지 않다. 빨간 신호등을 보며 멈춘 교차로에 주유소가 있고 경유, 휘발유, 고급 휘발유의 오늘 가격이 적힌 표시판 밑에 현재 기온이 표시되어 있었다. 섭씨 33.3도. 버스 내부는 한산해서 승객이 띄엄띄엄 앉아 있다. 맨 뒷좌석 왼쪽 구석에 앉아 창유리에 이마를 대자 자체 진동에 머리가 떨렸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어서 땀이 이내 식고 쌀쌀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직장을 그만둔 것은 2월 중순이다. 꽃다발도 받고 모두들 미소와 박수로 환송해준 그날은 진눈깨비가 내렸다. 밖으로 나서니 장미와 안개꽃을 감싼 투명한 시트에 진눈깨비가 떨어져 가벼운 소리를 냈다. 택시 승강장까지 우산을 받쳐준 동료가 준 브라이드는 멋지지만 장마철이니까 예식 당일에 비가 내릴지 몰라. 가든 웨딩은 참아줘. 라며 웃었었다. 그래,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며 아스코도 웃었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약혼자가 찾아와서 아스코의 눈을 쳐다보며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버스 안에 흐르는 안내방송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아스코가 아침마다 보는 NHK 일기예보에 출연하는 기상예보관의 목소리를 닮았다. 그 사람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만큼 꼭 닮았다. 기상예보관은 NHK 직원은 아닐 테니까 부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아니, 애초에 부업이 아니지 않을까? 어느 쪽이나 보수를 받는 본업이 아닐까? 승객은 몇 명 없지만 버스는 정류장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멈추어 문을 여닫았다. 누가 내리기도 하고 누가 올라타기도 했다. 좁은 시내 도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마주오는 버스와 만날 때면 운전기사는 하얀 장갑 낀 손을 쳐들어 인사를 나누었다. 아스코는 양쪽 검지가 길어서 웨딩드레스는 금방 정했지만 흰 장갑은 꼭 맞는 것을 좀처럼 찾지 못했었다. 혹시 버스 운전기사도 그런 일로 곤란하지는 않았을까? 세상에 모든 흰 장갑 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로 곤란해 하지는 않을까? 약혼자와는 3년을 교제했다. 나는 아마 이 사람과 결혼하겠구나 라고 아스코가 느낀 것은 사귀고 2년이 되던 해 연말이었다. 잔업을 마치고 전화하자 그 사람도 마침 당일치기 출장에서 돌아와 막 역에 도착한 참이라고 해서 함께 늦은 저녁을 먹기로 약속하고 만났다. 늘 가던 세련된 웨이팅 바가 있는 레스토랑이었다. 아스코가 남자보다 늦게 도착한지라 창률이 넘어 카운터 스툴에 앉은 그 사람이 보였다. 술잔을 앞에 놓고 꽤 진지한 표정으로 스툴 발거리에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다. 짐짓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키 높은 스툴에 올라앉아 있는 초등학생처럼 보였다. 그리고 아스코는 그러고 보니 저 사람이 초등학생이었던 소년 시절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앞으로 함께 살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곧 프로포즈를 받았다. 물론 승낙했다. 그 사람도 그날 저녁 바 카운터 스툴에 앉아서 아스코와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두 사람 모두 고향집이 멀어서 일단은 양가 부모를 각각 찾아가 인사하고 결혼식 준비를 서둘렀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상의했다. 아기는 최대한 빨리 낳고 싶다. 둘은 낳았으면 좋겠다. 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자 선택지는 자연히 좁혀졌다. 약혼자의 회사는 경무에 전근도 있지만 복리 후생이 탄탄하다. 아스코의 회사는 경력이 필요 없고 박봉인데다가 하는 일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았다. 남자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에 견주면 아스코가 현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데 연연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결혼과 함께 아스코가 퇴사하기로 정했다. 두 사람의 생활이 안정되면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서 임신과 출산 때까지 일하면 되겠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평소 자주 보던 버스지만 안내판을 제대로 살핀 적은 없었다. 올라탈 때도 확인하지 않았다. 대체 어디로 가는 버스일까? 시내를 벗어나 국도로 들어서자 고속도로 나들목을 안내하는 표시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노선버스에서 1,800엔을 지불하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 아스코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데려다 줄까? 약혼자의 고향은 남쪽 관광지였고 그의 부모는 향토 식자재를 이용하는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차남이었는데 형 내외가 식당 일을 거들었다. 도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대로 도쿄의 유명 기업에 취직한 차남은 부모의 자랑이었다. 전문가다운 솜씨로 조리한 가정식 요리로 아스코를 대접해 주었다. 형 내외도 처음 인사할 때부터 친절했고 약혼자의 어린 시절 일화를 많이 들려주었다. 약혼자도 아스코의 부모에게 무사히 인사를 마쳤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보다 부모가 더 긴장했다. 예비 사위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는지 아스코의 아버지는 연신 술잔을 권하다가 당신이 먼저 만취해서 널브러지고 말았다. 딸이 결혼해서 기쁘지만 외동딸이라 역시 섭섭한 모양이야. 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다. 국도는 버스 정류장이 띄엄띄엄하다. 승객은 아스코 외에 3명뿐이었는데 그나마 2명도 현영 아오바 구장 서쪽 출입구 앞 비라는 정류장에 내리고 말았다.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야구장에 스탠드가 잘 보였다. 스탠드에는 관중이 뿔뿔이 흩어져 앉아 있었다. 아마도 경기가 진행 중인 모양이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저 야구장까지 되돌아가 경기나 구경할까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스탠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넓은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 정류장까지 거리가 상당해서 강렬한 햇빛이 달구는 아스팔트 보도를 바라보니 걸어서 되돌아올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다음 정류장이 다가와도 아스코는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다다음 정류장은 특급이 정차하는 큰역 근처여서 승객 대여섯 명이 올라탔다. 내내 함께 타고 온 승객은 거기에서 내렸다. 선명한 하늘색 셔츠를 입은 남자인데 하차하려고 잠깐 몸을 돌릴 때 보니까 수염에 새치가 섞이고 배가 튀어나온 아저씨였다. 키가 적당한 것이 예전 상사를 닮았다.
상사대회는 결혼 피로연에 아스코 측 내빈으로 참석해서 축사를 해주기로 되어 있었다. 초대장을 들고 약혼자와 함께 집으로 찾아갔을 때는 내외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딸까지 나와서 환대해 주었다. 파혼이 결정되고 나서 그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자 상사는 약혼자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부인은 혼자 온 아스코를 걱정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갈 때 곁에 있었던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직장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웠고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아스코가 응하지 않을 거라면서 상사는 자기 연줄이 닿는 거래처나 관련 회사에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아스코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직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상사였다. 엄격하다기보다 음침한 인상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아스코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동료들도 비슷하게 말하곤 했다. 그런 상사를 내빈으로 초대한 것은 약혼자의 권유 때문이었다. 입사일에 늘 신세 좋은 상사여서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했다. 약혼자는 그런 배려도 할 줄 아는 훌륭한 사회인이었지만 아스코와 혼담을 진행하면서도 회사 동기인 여성과 양다리를 걸치다가 덜컥 임신을 시키는 바람에 그녀와 결혼해야 되겠다고 밝힐 때는 꽤나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얼굴은 엄청난 곤란을 극복하려고 하는 남자의 표정이었다. 아스코는 그 표정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구 얼굴이었는지 떠올릴 수가 없었다. 나중에 자기 서가를 보고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단독 무산소 등정에 성공한 등산가에 대해서 쓴 책에서 보았음을 깨달았다. 권도 그림으로 빙벽에 아이젠을 받고 서 있는 등산가 사진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약혼자가 아스코에게 이거 재밌어 라며 빌려준 책이었다. 이후로는 어이없음의 연속이었다. 약혼자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한 자신이 어이없었다. 동기 여성이 아스코를 찾아와 그이에게는 내 쪽이 진지한 만남이고 당신 쪽이 외도다 라고 쏘아붙이며 우는 모습이 어이없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책임이니까 곧 태어날 아기를 책임지고 싶다는 그의 해명이 어이없었다. 위자료는 시세대로 쳐주겠다. 모든 일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달라. 라는 말밖에 하지 않는 약혼자의 부모가 어이없었다. 아버지는 극도로 분노해 혈압으로 쓰러지고 어머니는 너무 울어서 중이염에 걸린 와중에 직장을 그만둬 한가할 테니까 고향에 돌아와 집안일을 해달라고 전화해서 어이가 없었다. 그게 다 부모니까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세상 달통한 듯한 친구 얼굴이 어이없었다.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릴 결혼 취소를 알리는 사과문의 인쇄비가 청첩장 못지않게 비싸다는 사실이 어이없었다. 그리고 그 사과문에 넣는 상투적인 글귀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어이없었다. 혼담이란 설탕 과자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스코는 그다지 울지 않았다. 혼자 멍하니 있다 보면 눈물이 나오지만 언제나 금방 말라버렸다. 교제할 때 약혼자와 찍은 사진은 전부 포토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만 삭제하면 그만이었다. 호텔 사진실에서 찍어서 세련된 표지와 대지를 갖춘 납체 기념사진은 주방 골로로 태워버렸다. 몹시 역한 냄새가 났다. 버스는 국도를 거침없이 달렸다. 시내를 벗어나자 주위 경치가 달라져 갔다. 빌딩과 아파트가 사라지고 산울타리나 판자담을 두른
널찍하고 고풍스러운 주택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논밭과 비닐하우스도 보였다. 소풍 가는 것 같네. 라고 아스코는 생각했다. 아스코는 멀미를 하지 않는 체질이었다. 소풍 때 버스 옆좌석에 앉은 그부가 요란하게 토해도 덩달아 토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럴 때마다 친구를 보살펴 주라는 부탁을 받곤 했다. 멘탈이 강했던 그 초등학생은 철진한 비치 샌들처럼 버림받아도 부서지지 않는 성인 여성이 되었다. 만약 동기 여성의 처지였다고 해도 아스코는 그와 헤어져 혼자 출산해서 키우는 싱글맘의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것이 덩달아 토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다음 정류장에 버스가 멈추자 한 사람이 내리고 한 사람이 올라탔다. 궁핍한 주령처럼 심하게 찢어진 비닐하우스가 메마른 밭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정류장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은 양복을 입은 남성이고 올라탄 사람은 시원해 보이는 마펜츠 슈트를 입은 여성이었다. 이 드넓은 밭 어딘가에 정부 비밀기관의 출입문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데서 일하면 재밌겠지. 배신당한 상처를 영원히 핥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해도 일을 하면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 안의 승객은 아스코 한 명뿐이었다. 종점까지는 3 정류장이 남았다. 아스코는 하차 부저를 누르지 않았고 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서 버스는 정류장을 잇따라 그냥 지나쳤다. NHK의 여성 기상 예보관 목소리를 꼭 닮은 안내 방송은 담담하게 계속되었다. 지금까지 정류장에 서기 전마다 내리실 때는 부저를 눌러주십시오. 문이 여닫히지 않을 수 있으니 거리를 두고 서주십시오. 이 말을 반복해왔다. 녹음이 아니라면 끔찍하게 지겨운 일일 것이다. 예전에는 차장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종점을 안내하는 방송이 나왔다. 이코이노오카 시민공원 입구였다. 오카, 즉 언덕이라는 말에 새삼 용어를 쓰는지 버스가 엔진 소리를 크게 으르렁거리며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써 으르렁거릴 만큼 급한 언덕은 아니었다. 언덕에서 이렇게 용을 쓰니 산이었다면 어땠을까? 초등학교 소풍 때 아스코를 비롯한 학생들을 산으로 데려다준 버스는 어떤 소리로 으르렁거렸을까? 하지만 늘 멀미하는 그부를 보살피던 아스코는 그 기억이 없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그제야 운전기사가 마이크를 통해서 안내 방송을 했다.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차해 주십시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아스코는 잔돈이 없어서 5,000엔권을 내밀어 1,800엔을 지불했다. 운전사는 거스름돈 3,200엔을 소리내어 세면서 건네주었다. 이코이노오카 시민공원 앞은 원형 버스 터미널로 되어 있었다. 아스코가 내린 버스 정류장 쪽에도 몇 개 노선에 발착소가 있었다. 타고 온 버스를 정면에서 돌아다 보니 행선지 표지판이 빙글 돌아서 시립 아오조라 종합병원 행으로 바뀌었다. 결혼이 정해진 직후 아스코가 치과에서 사랑니를 2대 발치한 바로 그 병원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랑니를 뽑아두는 게 좋다고 어머니가 조언했기 때문이다. 처음 한 대를 뽑을 때는 볼이 거의 붙지 않았지만 2번째 사랑니를 뽑을 때는 볼이 보름달처럼 부어 올랐다. 지하철을 이용해 통원했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뭐야, 그 병원으로 가는 버스였네? 라고 생각하니
소풍 갔던 기분도 이내 식어버렸다. 햇살은 따갑지만 바람에 시원한 기운이 있었다. 아스코는 이코이노오카 시민공원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입구에 들어서니 꽃시계가 있고 그 앞에 수련연못, 열대식물원, 시립도서관 이코이노오카 시민공원 분관, 이쪽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식과 공원 내부에 안내도가 세워져 있었다. 어디로 향하더라도 한 바퀴 빙 돌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았다. 평일 오후였지만 공원에는 여기저기 사람들이 적당히 있었다. 잔디 광장에서는 개 여러 마리가 주인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책가방을 던져두고 프리스비를 던지며 노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산책로에 띄엄띄엄 놓인 벤치에는 주간주로 얼굴을 가리고 낮잠을 자는 셀러리맨이 있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기 엄마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갔다. 열대식물원의 입장료는 300엔이었다. 아스코는 화려한 난초나 진귀한 덩굴류, 색다르게 생긴 선인장, 기이하게 생긴 식충식물 따위를 보면서 걸었다. 열대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내부가 외부보다 더 무더워서 밖으로 나오는 길에 자판기에서 생수 한 병을 샀다. 물을 마시며 걸어가자 또 다른 표식이 나타났다. 태양의 세계라고 적혀 있었다. 화살표는 오른쪽 구석을 가리키고 있다. 주요 산책로에서 갈라져 나간 길이 쭉 뻗어 있었다. 아스코는 그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태양의 세계? 왜 태양일까? 시청 정원에 놓인 거대한 마카로니 덩어리 같은 금속 오브제가 머리에 떠올랐다. 늘 반짝반짝 닦여 있어서 햇살을 눈부시게 반사하던 바로 그 오브제. 혹시 이 공원에도 그런 오브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까? 좁은 산책로를 따라가자 나무들이 없어지고 탁 트인 장소가 나왔다. 그 앞쪽에 다시 태양의 세계라는 표식이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온통 해바라기 밭이었다. 테니스장 2개쯤 되는 평지에 해바라기가 빈틈없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다. 그래서 태양의 세계였던 것이다. 그런데 해바라기는 한 그루도 예외 없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목을 꺾고 맥없이 처진 모습이다. 마치 해바라기 집단의 대규모 장송 같았다. 혹은 수인의 행렬 같았다. 그리고 위세 좋게 지구를 침략했다가 박테리아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우주인의 무리 같았다. 아스코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다 크게 떴다. 이 풍경이 지금의 내 모습이구나. 이 해바라기의 한 그루 한 그루는 아스코가 지금까지 겪어온 인생이다. 그날 마음이 부서진 아스코가 과거를 돌아본 순간 모든 추억이 메말라 버렸다. 그리스 신화에서 고르곤에게 발견되어 돌로 변한 가여운 희생자처럼 싱싱하게 피어있던 추억들이 한 그루도 남김없이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다. 이윽고 공원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열대식물원의 폐관 안내였다. 아스코는 시간을 잊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다리가 막대기처럼 느껴졌다. 시야가 선명해지자 아스코는 똑똑히 이해했다. 저 무수한 메마른 해바라기는 이곳에 있던 것이 아니다. 아스코가 데려왔다. 그 버스에 모두 태워서 데려왔던 것이다. 메마른 해바라기 무리를 향해서 아스코는 목소리를 냈다. 갈라지고 작은 목소리여서 자기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았다.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불러보았다. 얘들아. 아스코의 소리가 울리자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해바라기 무리가 웅성거렸다. 꺾인 목 몇 개가 위아래로 흔들렸다. 숨이 붙어있는 아이가 있다. 얘들아, 나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비틀거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뒷걸음질을 하다가 몸을 돌렸다. 걷기 시작하자 무릎 관절이 삐걱거렸다. 공원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아스코를 졸졸 따라오는 해바라기가 있다. 씨앗이 떨어지지 않도록 꺾였던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있다. 버스를 타기 전에 이번에는 잔돈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아스코는 생각